에자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에자일 오버뷰라고 정했고요. 어, 제가 강의하는 자료 중에 일부를 30분 시간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목차는 이렇게 네 개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에자일 매니페스토라고 그 에자일이 시작되게 된 그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자일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또 에자일의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걸 에자일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 에자일의 가장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에자일 철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따랐던 그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 워터폴 방식인데 그게 에자일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자일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에자일을 적용을 하는데 모든 기업이 다 에자일 방법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에자일이 맞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언제 에자일을 사용하면 좋을까?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에자일 매니페스토하고 프린시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 에자일 선언문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에자일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에자일 선언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2001년도에 캠백교에 21명이 모여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거기에 엑기스만 이제 짧게 정리한 게 바로 에자일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서 제가 박스로 좀 가려놨는데요. 하나씩 보면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자일은 원래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건설이나 제조나 금융, 국방 아니고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지금은 꼭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속적인 이제 개선이라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좋은 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다른 말로 찾으면 이제 개선인데 개선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 카이젠 있죠, 카이젠. 그래서 일본의 도요다에서 시작된 개선이라는 게 에자일 철학의 바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에자일에서 추구하는 이제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총 4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밸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4 values. 첫 번째 밸류는 뭐냐면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다양한 도구를 쓰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발은 사람이 개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밸류고 두 번째 밸류는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뭐 요구사항 정의서라든지 사양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문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그 짧은 주기를 반복해서 산출물을 증분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그 증분이 단순하게 뭔가 이제 픽스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애드온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밸류고, 세 번째 밸류는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뭐 스콥도 정해져 있고 타임 코스트 이제 정해놓고 요구사항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입장에 맞게끔 협상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객 만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애자일 철학에 보면 커스터머 센트릭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상 이제 고객 중심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는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애자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보면 어차피 계획을 세워봐야 그 계획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 불확실성의 변동성들이 너무 심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그 상황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를 빠르게 대응하는 게 애자일, 민첩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밸류가 애자일의 근간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 왼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애자일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여기가 우리가 두뇌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 비주얼 싱킹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 애자일 밸류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밸류로부터 파생된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프린시플 원칙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제품을 조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커스터머 센트릭,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밸류에 고객에게 이제 여기 고객과의 협력, 요 밸류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개발 작업 후반부일지라도 요구사항 변경을 기꺼이 수용한다. 프로세스는 변화를 활용해 고객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구사항이 갑자기 바뀌면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계획 같은 거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플랜을 짜는데 갑자기 요구사항이 바꿔버리면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우리 못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기꺼이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게 좀 자유로워요. 건물 같은 거를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기능 사항을 추가하는 거는 다른 원래 있던 기능을 빼면 돼요. 그래서 이 애자일을 할 때 이제 요구 사항을 보통 이제 뭘로 하냐면 이제 유저 스토리라는 형태로 수집을 하거든요. 이게 요구 사항인데 유저 스토리를 사전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우리가 이런 걸 이번 이터레이션에 할 거야. 보통 2주 정도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요구사항이 이게 바뀌면 이거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자라는 거죠. 여기도 고객. 자, 그 다음에 2주에서 2개월 주기로 작동하는 제품을 자주 제공하되 더 짧은 시간 단위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 주기가 이제 사이클인데요.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기본적으로는 이터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복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에서는 이 이터레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써요. 단거리 달리기. 그래서 보통 이게 한 2주에서 4주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예측을 해봐야 그 예측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짧은 주기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달성하고 그걸 선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담당자들과 개발자들이 매일 함께 작업해야 된다. 이건 앞에 그 원칙계 뭐랑 비슷할까요? 공정과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보다 개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보통 이제 애자일 팀이 구성이 돼요. 근데 그 팀은 보통 같은 장소에서 같이 코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동기가 부여된 개인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담당 업무를 완수할 것임을 신뢰한다. 이 구성원들이 필요하는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스크럼 마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크럼 쪽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일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스스로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이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현호라는 분이 그 예전에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 다닐 때 그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롤 드리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랭크 드리븐 조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인데 랭크 드리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이러키컬 사장, 부사장, 부장, 과장, 차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키면은 밑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랭크 드리븐이고 롤 드리븐은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할래요라고 결정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요. 그 오너는 뭐만 주면 되냐면 비전만 주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대부분 롤 드리븐 조직이 많아요. 랭크 드리븐보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발팀 내부에서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대면 대화이다.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엄청 많아요.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기본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고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버추얼 미팅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버추얼도 화상회의로 진행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어쨌든 얼굴을 봐야 돼요. 좀 더 나중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곱 번째, 작동하는 제품이 진척의 주된 턱축이다. 아까 원칙에 있었죠. 문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덟 번째는 애자일 프로세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한다. 스폰서와 개발자 사용자들이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일정한 속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를 보통 케이던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리듬이라는 뜻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 반복 리듬을 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터레이션 2주씩 계속 반복. 이게 뭐 3주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얘기고요. 자, 반복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주하고 어떤 때는 4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2주로 계속 똑같은 리듬을 반복하면 그 2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2주가 예측이 되고 그런 어떤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기술적 탁월성과 좋은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민첩성을 향상시킨다. 아까 그 개선이라는 얘기 있었죠. 한번 배운다고 끝까지 이렇게 평생 써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열 번째는 이제 단순성은 필수적이다. 아직 하지 않은 작업량을 최대한 세분화한다.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이제 좀 그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에픽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피처라는 기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태스크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 뭐 전통적 방식에서 WBS랑 비슷한 내용이죠. 11번째는 최고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및 설계는 자율 구성팀에서 비롯된다. 이걸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셀프 오가니제이션은 뭐냐면 한 팀이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이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마케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산출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팀은 정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반영한 다음 그에 따라 활동을 조율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이게 2주 동안 쭉 진행을 하면 그 뒤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회고라는 걸 해요. 이걸 레트로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고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그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 또는 우리가 잘 못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이 더 잘할 거를 다음 이터레이션에 또 반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해나가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프린시플이죠. 그 원칙. 근데 이런 이제 회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프랙티스라고 불러요. 에자일이라는 그 원칙과 밸류를 실제로 수행하려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크게 보면은 뭐 스크럼이라는 방법도 있고 XP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쓰는 방식이 프랙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밸류, 방금 얘기했던 12가지 원칙, 그리고 데일리 스탠드업이라든지 리트로스펙티브 또는 이터레이션 리뷰 같은 프랙티스 이렇게 에자일이 진행이 된다. 근데 여기에 빨갛게 해놓은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사람 이렇게 그려서 이 네 가지 밸류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에자일에 대한 마인드셋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 부분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자일 요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마인드셋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PMI에서 나온 에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PMI 회원이면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고 한글판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도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해 보면 에자일은 마인드셋이다. 그런데 에자일의 근간이 되는 네 가지 원칙이 있고 그걸 세분화한 12개의 네 가지 밸류가 있고 더 세분화한 12가지 원칙이 있고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프랙티스들이 있다. 여기 보면 unlimited, 셀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요 동그라미 하나들이 다 프랙티스인데 이 방법론에 따라 쓰는 프랙티스가 좀 다르죠. 스크럼은 프랙티스가 굉장히 적어요. XP라는 방법은 프랙티스가 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크럼이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프랙티스도 몇 개 없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한 것들도 있고
거의 무한대죠. 네. 자, 여기 보이는 게 에자일 프랙티스들의 예시입니다. 엄청 많죠. 이게 실제로 그 에자일을 적용한 조직들에서 쓰는 다양한 프랙티스인데, 여기서도 또 많이 쓰는 게 있고 또 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로덕트 비저닝이나 프로젝트 차터링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쓰는 방법인데, 플래닝 포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는 그 스토리 포인트라는 걸 산정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저 스토리 이런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윗 리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워크 인 프로세스라는 거의 약자예요. 진행 중인 작업. 그거를 제한하는 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칸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칸반하고 스크럼을 합쳐서 스크럼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원래 칸반은 독립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도요다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 풀 방식, 당김 방식의 일하는 처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스크럼에서 갖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칸반의 가장 핵심이 진행 중인 작업을 제한해서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용해서 스크럼에서 많이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릴리즈 플래닝 이런 거 당연히 많이 쓰고, 이터레이션 플래닝 많이 쓰고, 네. 아까 얘기했던 당김 방식의 시스템, 폴 베이스드 시스템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번한 페이스 투 페이스, 아까 얘기했던 거죠. 페이스 페이스가 가장 좋다.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는 팀을 지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번업 차트, 번다운 차트는 이제 작업 진행 그 진척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리팩토링은 개발 쪽에서 쓰는 거고. 아무튼 언리미티드 이랬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자일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크럼에서는 한 5개인가 6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굳이 다 쓸 필요도 없고, 적용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5개의 테크닉. 아침에 15분씩 모여서 회의하는 데일리 스탠드업이 1등입니다.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스프린트나 이터레이션을 시작할 때 만약에 이게 2주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획 세우는 거 80%. 그다음에 아까 그 이터레이션한 스프린트의 끝에서 되돌아보는 회고 80%. 그다음에 진행한 그 산출물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리뷰하는 게 80%. 2주나 3주 단위로 짧게 돌아가는 게 67%.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라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링 프랙티스예요. 엔지니어링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쓰는 실무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닛 테스팅이 가장 높고요. 코딩 스탠다드, 지속적인 통합, 아까 잠깐 나왔던 리팩토링, 지속적인 인도, 지속적인 배포, 짝 프로그래밍, 테스트 중심 개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다 뭐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 다 개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기법을 써서 또 민첩하게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크게 이제 2가지 파트로 보시는데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셋 가치 원칙을 내재화 마음속에 가지고 그거를 에자일 실무를 적용하고 조정하는 거를 빙 에자일이라고 하고요. 아까 방금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두잉 에자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에자일을 하는 거고 비잉이라는 건 에자일 상태로 있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2가지수로 얘기를 하는데 두잉 에자일은 이제 그 프랙티스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잉 에자일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둘 다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빙 에자일은 어떤 건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보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뭔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과정이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연습을 이 사람은 많이 한 거예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빙 에자일이다. 완전히 에자일화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워터폴하고 에자일을 좀 비교를 하면 이 그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산출물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유형의 물리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따라가요. 네, 제조 프로세스죠. 근데 지식산업은 사전에 산출물을 정확히 알아내기가 좀 어렵고요. 무형, 생각, 지식에 기반하고 경험적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뭔가 오류가 나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다음에 차용을 하죠. 그래서 이 양쪽에서 프로젝트를 할 텐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산출물이 명확하고 한 이제 건설이나 제조 쪽에서는 워터폴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단점들이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수시로 환경이 바뀌고 작업량은 점점 늘어나고 최종 산출물은 마지막에 딱 나오죠. 이렇게 요구사항, 설계, 수행, 테스트하고 여기서 산출물이 짜잔 나오죠. 자, 근데 에자일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2주나 4주 정도의 짧은 주기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작동하는 자그마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기에서 그거를 증분을 시키고 다음에 증분시키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구체화되고 기능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여기서 릴리즈, 출시를 합니다. 이게 에자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2주 때부터 이미 산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가 나오죠. 커스터머는 볼 수가 있어요, 기능을. 근데 여기서 커스터머는 언제 보냐면 뭐 6개월 뒤, 1년 뒤에 보죠. 그래서 틀려요. 그리고 점점 이제 산출물이 늘어나죠. 그거를 증분형 개발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자일 개발은 전통적인 워터폴하고는 좀 틀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밸류가 늘어나고 증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미 이때 되면은 밸류가 창출이 돼요. 근데 워터폴은 언제 밸류가 창출되냐면 끝나야 한 번에 산출물이 짜잔 하고 나오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워터폴은 가치 전달이 언제 한꺼번에 나오냐면 끝날 때. 이 leap of faith는 뭐냐면 뭔가 그 믿기 좀 어려웠던 사항들을 믿게 되는 시간, faith로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돼야 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자일은 지속적인 증분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짧고 신뢰를 주기가 좋다라는 거죠. 바로바로 산출물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아까 에자일의 4가지 밸류하고 그 다음에 12가지의 프린시플이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여러 곳에서 이거를 활용하게 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스크럼이라는 방식이 나왔고 뭐 DSDM, FDD, 아까 얘기했던 뭐 XP 다양한 그 에자일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칸반하고 스크럼을 합친 스크럼반, DAD, BADM. 이 중에서 뭐를 가장 많이 쓰냐면 넘버원은 스크럼입니다. 왜냐하면 쉽거든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스크럼. 그 다음에 스크럼하고 XP를 하이브리드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스크럼반도 있고 칸반만 쓰는 데도 있고
뭘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데도 있고, XP 익스트리밍 프로그래밍은 1%밖에 안 되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짬뽕한 방식. 그래서 에자일 책에 보면은 스크럼 책이 가장 많아요. 쉬우니까 많이 쓰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프레임워크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자일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방식에서 칸반이라는 것을 써요. 이거를 이제 보드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간판의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간판은 보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크럼에도 보드를 사용을 해요. XP도 보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린을 따르겠다. 낭비를 없애고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할 수는 없죠. 뭐 코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공유도 해야 되고, 서로 데이터도 공유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는데, 다양한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계 1위는 지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세계 1위입니다. 65%. 그 다음에 엑셀도 많이 씁니다. 48%. 그리고 MSTFS라는 게 23%. 그래서 뭐 기타 뭐 구글도 또 쓰고요. MS 프로젝트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아틀란시아에서 나온 지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에자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세계 1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자일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 IHMC라는 이제 로봇 회사가 되게 그 세계 3대 로봇 회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 잘 아는 페이스북. 세 개의 조직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오너가 젊다? 그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조직의 공통점은 에자일을 도입한 조직입니다. 에자일 형태로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도 에자일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했는데 이 에자일 도입과 사례 공유라는 김유진이라는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 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에자일을 도입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굳이 새롭게 할 거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이게 대부분의 그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죠. 에자일은 문서를 안 만든다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존 프로세스대로 코딩하면 되지 무슨 문화가 필요하냐? 에자일은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고 났더니 이런 반응이 생긴 거죠. 처음 할 땐 별로였는데 해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데모 때문에 테스트를 좀 받긴 했는데 점점 줄기가 명확해지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데일리 미팅, 아까 이거를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이라고도 합니다. 서서 하기 때문에.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리트로스펙티브를 하면서 점점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게 칭찬을 하네요. 솔직히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놀랐어요. 이제 다 좋은 반응을 일으켰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에자일을 도입할 때 거부를 하지만 막상 해보면 대부분 좋다라는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에자일을 원래는 이렇게 팀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그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했죠. 보통 뭐 한 7명에서 12명 이렇게 팀으로 하는데요. 다 작은 데는 5명도 있고. 근데 이 한 팀이 하나의 산출물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 팀이 만든 산출물을 합쳐서 큰 산출물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자일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케일링 에자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케일링이라는 건 이제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에자일을. 그래서 팀 단위에서 이제 좀 더 여러 팀이 모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스케일링 에자일에 대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스크럼 오브 스크럼스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이프라는 프레임워크 모델도 있고 레스라고 라지 스크럼 라지 스케일드 스크럼이라는 이제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자일을 확대시킬 때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직의 문화가 에자일 가치와 상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챌린지라고 돼 있죠. 도전. 도전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거죠. 스케일링 에자일을 하거나 이제 그 경험적인 채택 방식을 할 때.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뭐 기존대로 하지 뭐 이 방법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에자일을 도입할 때 제일 그 먼저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왔던 그 개발 문화나 방식이 에자일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교육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이 불충분하면은 사람들이 에자일을 잘 못 따라와요. 에자일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에자일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도메인의 확실성이 있죠. 왓에 대한 내용이고 이쪽은 기술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요. how에 대한 건데 기술에 대한 확신성이 높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 건지가 명확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죠. 뭘 만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혼돈의 상태가 온다. 그때는 뭐냐면 이 영어식 발음으로 나블이라고 합니다. 나블 프랙티스가 필요한데 나블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제 중간이 뭐냐면 컴플렉스가 오고 거기에는 이제 그 긴급하게 갑자기 생기는 프랙티스들이 만들어지고 컴플리케이트가 있고 굿 프랙티스가 있는데 김정수 위원장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 하지 마세요. 질문할게요. 컴플렉스와 컴플리케이트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둘 다 한글로는 복잡하다 이런 뜻인데. 좀 모르겠네요. 어렵죠. 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컴플렉스는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짬뽕으로 있는 것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잠실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컴플렉스로 개발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이제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크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게 컴플렉스고 컴플리케이트는 어떤 복잡성이냐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근데 컴플렉스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짬뽕돼서 복잡한 거고 컴플리케이트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서 복잡한 게 컴플리케이트.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직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혼돈 상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심플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터폴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그럼 에자일은 어느 조직에 적합하냐면 이 부분. 이런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에자일이 아까 얘기했던 변동성도 줄이고 신뢰도도 높이고 장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에자일 방법이 효과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컴플리케이트나 컴플렉스 같은 조직이 어디냐면 R&D 조직들이 그런 게 높죠. 변경률이 높은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조직,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좀 있는 조직, 최종 목표를 기술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이런 데가 에자일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회사 같은 데서는 굳이 에자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